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담긴 기록을 비공개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진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다이어리를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숨기고 참사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려는 지속적인 시도를 포착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조원동 전 수석 녹취 파일에는 김영재 원장 업체가 2014년 중동 방문 의료 사절단에 포함되지 않아 당시 청와대 부속실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사절단에서 누락된 책임을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 뒤집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영재 의원 업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대통령 성향과 관련돼 있는 것 같다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발언과 관련해서 JTBC 취재진이 당시 대통령 사진을 분석해봤습니다. 2013년 말부터 2년 동안 박 대통령이 리프팅 시술을 받은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를 모두 모른다고 했던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최 씨와 통화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최 씨가 김 전 학장과 통화하는 걸 여러 차례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성이나 전달 경위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부실 대응에 책임이 있던 삼성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최근까지 봐준 정황을 파악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합병과 메르스 사태로 곤경에 처한 삼성 문제를 해결해주고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한 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룸은 위안부 합의 당시 협상 과정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났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참사 직후에 저희들은 모두 8번에 걸쳐서 바다에서 온 편지, 즉 아이들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영상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8번째 편지는 부모님과 친구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였죠. 사실 더 많은 편지들이 있었지만 그 편지 이후로는 차마 더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편지들은 하나같이 세월호의 진상을 알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000일이 흐르도록 아이들이 보낸 편지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상을 은폐하려는 청와대의 집요한 시도가 있었다는 단서가 포착됐고 오늘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복현 기자는 참사 이후 100일 가까이 현장을 지켰던 기자이고 오늘 다시 팽목항으로 가 있습니다. 팽목항 상황을 짚어보고 오늘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청와대 은폐 시도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그곳은 많이 익숙한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팽목항에서 등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 팽목항에서 사고 해역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바람은 늘 많이 부는 것 같은데 뒤에 노란 리본들이 나부끼는 걸 봐서도 현장 날씨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본에는 뭐라고 이렇게 써 있던가요? 네, 리본에는요, 온전한 세월호 인양 그리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라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 자세히 보면요, 색이 발해서 회색빛이 도는 리본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건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샛노란 리본들이 다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은 흘렀지만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팽목항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네, 현재 이 세월호 가족 6명 정도가 팽목항에 있는 컨테이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오늘 팽목항에서는 1000일을 맞아서 행사도 많이 열렸다고 하던데 지금은 다 떠난 것 같고요. 낮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였지만 이곳 이 팽목항에서는 오후 4시쯤부터 이 촛불 붙이기 공연 또 연날리기 등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모두 끝이 났고 적막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로 참사 1000일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고 9명이 아직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상황도 지난 2년 넘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이 3개월가량 취재를 하고 진도를 떠나면서요, 이 세월호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인사가 다시는 진도에서 보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1000일이 지난 이 시간에도 가족들은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에 다시 팽목항을 찾아서요, 2015년 소망을 물었는데요. 그때는 세월호 인양이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도 세월호는 참 바닷속에서 인양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팽목항 현수막에는 유독 무섭습니다라는 현수막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양이 안 될까봐 무섭습니다. 가족을 찾지 못할까봐 무섭습니다. 인양 작업 중 가족을 놓칠까봐 무섭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무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려 1000일 동안입니다. 예. 자, 서 기자는 세월호 구조 작업 때도 현장에서 계속 취재를 했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이것은 참사가 일어나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불거지기도 했지만 지금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7시간 의혹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서 그 7시간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서 7시간 의혹이 중요한 이유를 잠깐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세월호 참사 하루 뒤인 이 4월 17일, 2014년 4월 17일에 이곳에 내려왔는데요. 당시는 이곳에서 에어포켓이 있다는 가정하에 72시간의 골든타임이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경 매뉴얼을 보면요, 당시 수온인 12도에서는 6시간이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저체온증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6시간이었다는 얘기니까 당시 세월호 사고가 오전 9시쯤 일어났으니까 대략 오후 3시쯤이었으면 골든타임이 모두 끝났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드러난 유일한 행적, 이 박 대통령의 행적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3시 20분쯤 머리 손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시간에 이 대면 보고 또는 박 대통령 주재의 회의가 없이 그대로 지나갔고 그 이후에 머리 손질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나마 그것도 살펴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행적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드러난 거고요. 나머지는 행적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점 때문에 아마도 이럴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알겠지만 초기에 컨트롤 타워 부재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그 어느 누구도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뭐 청와대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요, 유독 본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또 해경, 군, 또 진도군청의 사고대책본부, 물론 서울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빚어졌는데요. 만약 청와대가 조율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조율의 문제, 또 컨트롤타워의 부재의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중요하고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곳에 남아있는 세월호 가족들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부 대응은 없어요. 저기 해수부에서 거기에 서기관이라든지 사무관들이 한 사람씩 거기 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가 있어요. 남을 나라예요. 세월호 전에 만들 때 특별법에 인양을 안 넣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인양만 있어도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인양이란 단어를 넣으면은 정부 책임이라고 그걸 굳이 뺀 거니까. 예, 청와대에선 내일 그러니까 1001일 만인 내일
그날 7시간에 대해서 자료를 낸다고 했는데 그건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서 활동했지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의 행태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되레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갈라섰다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특조위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진력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외했습니다. 결국 특조위는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권 없이 단쪽 권한만 가진 채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해경, 해수부 등 정부가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협조적인 건 정부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당 추천위원들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얘기만 나오면 반발부터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여당 측 위원들의 줄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 해수부 작성 문건에 나와 있는 대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 선언을 한 겁니다. 오더를 따른 것이고 명분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당 측 위원 중에선 총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특조위 활동에서 물러나는 인사까지 나와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특조위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일부 조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이어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특조위 사무실을 정리하고 아예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특조위 2기가 출범할 때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국민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이처럼 세월호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특조위에 대한 집요한 비협조나 방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또 다른 이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세월호 관련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단서를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에 남겨진 세월호 은폐의 단서를 박창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기록으로 남게 되는 당일 보고와 지시 내용의 원본과 사본을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서 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참사 당일 기록물을 애초부터 비공개 처리하고 비밀 문서로 지정하려던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와 있는 2014년 7월 1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뜻하는 VIP를 거론합니다. 이어서 VIP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는 아직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한 첫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왜 서둘러 참사 당일 기록물을 비공개로 지정하려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세월호 기록물들이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지정 기록물로 넘길 경우 최대 30년 동안 박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참사 당일 대통령 일정이라고 주장하는 시간표를 내놨었습니다.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청와대가 여당 의원 등을 동원해서 조직적 홍보에 나선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에 나선 시간표가 매번 바뀌어서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2014년 이후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을 시간표로 정리해 3차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여당 의원을 동원해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주장을 조직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2014년 10월 28일 다이어리엔 7시간을 전면 복원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또 정무수석실에서 김재원 의원에게 복원한 내용을 보내고 김 의원이 언론 홍보를 맡으라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2014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조원진 의원 요청에 답하는 형태로 2차례
지난해엔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행적 시간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새 시간표는 모두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14년 김재현 의원 발표엔 대통령이 8번 보고받았다고 했지만 지난해엔 17번 보고받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처음엔 오후 4시 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받았다고 했지만 지난해엔 중대본 방문 준비를 완료했다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조 의원이 내놓은 시간표엔 국가안보실이 했다던 보고가 거꾸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둔갑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와 보고기록 원본을 공개하면 되지만 청와대는 참사 당시 일정을 계속 뒤집으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예, 취재 기자인 강버들 기자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직적 은폐 의혹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버들 기자,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다이어리는 2014년 6월부터, 그러니까 참사 직후죠.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강 기자가 다시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세월호 관련 언급이 상당히 자주 등장했다면서요? 네, 세월호를 언급한 날이 83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을 언급한 날이 20일이나 됩니다. 예.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언급된 14일까지 합하면요, 이 업무 일지가 쓰인 기간 동안 이틀에 한 번 이상으로 이 세월호 관련 논의를 한 겁니다. 예. 그만큼 청와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직후였으니까 청와대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관심의 내용이 예상과는 달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책임 전가와 진상 규명에 대한 방해를 모의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대 청와대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하지 않은 추가 메모를 보시면요, 예. 먼저 2014년 8월입니다. 2014년 7월 8일입니다. 김기춘 실장을 뜻하는 장이라는 한자 보이시고요. 예.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 그리고 배주인인 유병언, 구조에 투입된 해경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대신에 청와대 보고 과정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습니다. 예. 강버들 기자 얘기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은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 이게 드러나 있다면서요? 메모 중에는 세월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언론 홍보의 논리를 개발하라는 지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시는 모두 당시 제기됐던 대통령의 어떤 늑장 대응에 대한 의혹에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예. 결국 현 정부의 불편하고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것. 이 과정에서 여당과 의견을 주고받은 흔적도 있다면서요? 2014년 6월 29일에는 직전까지 홍보수석을 했던 이정현 의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 고충 토로, 선거 전 유병언 검거 악망, 그러니까 바란다는 얘기인데요.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게 했던 얘기를 이 김영한 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유병언을 검거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참사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빨리 유병언에게 책임을 돌리고 총선, 당시 19대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은 이미 다 보도가 나온 것처럼 KBS에 이른바 압력성 전화를 놓고 그 전화 속에서 아마도 JTBC는 이상한 방송으로 칭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세월호에서 벗어나고 싶던 청와대로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이 참 껄끄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다이어리에 유가족에 대한 입장도 드러나 있습니까? 유가족과 관련해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과도하다, 무리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생존 교사에게 탈출 당시 상황을 듣고 싶다는 요구도 무리하다, 학생들의 통화 기록과 내용을 부모가 알고 싶다고 한 것조차 무리하다고 했습니다. 예. 특히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권을 달라고 했던 유가족의 요구를 적은 메모도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에는 어버이연합의 유가족 비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청와대는 또 유가족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도 꺼린 것 같습니다. 8월 메모를 보면요, 교황의 방한에 언론에 과잉 보도된다,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 가족을 잃은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온건한 유가족과 그렇지 않은 유가족,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 외에 다른 유가족들은 온건하고 합리적이니까 이들의 입장이 반영해서 중화해야 한다는 메모가 있고요. 예. 이런 메모는 결국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가족이 온건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유가족을 분리하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지시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예. 이른바 분할 통제, 뭐 영어로는 divide and rule이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갈라놓고 통제하려는 그 마음, 이건 정부에선 그런 수법을 사실은 뭐 이번만 쓴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썼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이슈가 크게 있었을 때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예,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불러서 김영재 의원 특혜 의혹에 대해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공개해드린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녹취 파일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원동 전 수석은 김영재 의원이 받은 특혜가 대통령 성형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조원동 전 수석은 후임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이 내용을 인수인계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찝어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엮여진 건 나 몰랐고 대통령의 성형하고는 관계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안종범이한테 내가 이거는 인수인계 꼭 너 해라 하고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 예, 오늘 뉴스룸에서는 저희 취재진이 새롭게 확보한 조 전 수석의 녹취 파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김영재 의원 지원 상황이 대통령 부속실에 직보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정부의 중동 의료 사절단에 김영재 의원 쪽이 포함되지 않자 청와대 부속실에 비상이 걸렸고 주무부처 책임자들이 경질됐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9월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규모 의료 사절단을 이끌고 UAE를 방문합니다.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사업 체결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당시 사절단에 참가한 국내 한 유명 성형외과는 중동 현지 회사와 뷰티센터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부속실이 난리가 났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가는 게 이제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거기 될까요? 김영재가 거기 아니고 다른 성형외과요. 그러니까 청와대 특히 부속실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 부속실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 자신으로부터 김영재 의원의 중요성을 인수인계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책임이라고도 지적합니다. 따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안종범은 자기는 옛날에 나한테 들은 거는 있지만 이게 자기도 업무 해태를 한 거지, 그치? 네. 김영재 의원이 사절단에서 누락된 책임을 보건산업진흥원의 정기택 전 원장이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뒤집어 썼냐면은 보건산업진흥원장인 정기택한테 뒤집어 쓰이고 그랬단 말이야. 지난달 14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정 전 원장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복지부 인사 담당자가 제게 찾아와서 위의 뜻이니 거취를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위라는 건 누구라고 하던가요? 청와대라고 했습니다. 당시 의료 사절단을 이끌었던 문영표 전 장관까지 책임진 정황도 포착됩니다. 정기택 원장은 표를 받고 여기 나오시키고 그다음에 문영표는 좀 있었지. 있다가 한 3개월쯤 후에 뭐 다른 일로 물어가지고서는 걔를 장관에서 내쳤지. JTBC 이호진입니다. 예. 조원동 전 수석의 통화 녹취 파일에는 김영재 의원과 관련된 상황들이 청와대 부속실에 직보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김영재 원장 부인과 부속실이 이른바 직방 루트로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조원동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인 씨가 청와대 부속실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는 직방이잖아. 나중에 지금 우리가 들어본 거기는 직방 루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부속실로 바로 가는 거고 그렇잖아.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 추진 과정을 일일이 챙기는 등 특혜 지원을 총괄한 곳이 청와대 부속실이라는 겁니다.
당시 제1부속실장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 조 전 수석에게 직접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을 부탁했습니다. 사실 그거를 정호성 비서관한테 제가 얘기를 부탁을 받은 거고요. 거기를 한번 아이티너리 한번 넣어주라. 김영재 의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컨설팅 업체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정호성한테 찾아와가지고 이현주가 어떤 사람이냐, 이현주 사장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 봐가지고 이현주 사장하고는 그 다음에 연락을 내가 하나도 안 했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이 김영재 의원을 챙긴 배경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김영재 의원이 받은 각종 특혜에 대해서 대통령 성형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성형 전문의들과 조 전 수석이 인지했던 시점에 대통령 사진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이 피부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은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조원동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건 2014년 6월입니다. 조 전 수석은 후임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김영재 의원이 대통령 성형과 관련돼 있다는 내용을 인수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잘난다 하는 생각도 아마 김영재 성형이니까 이거는 BNP하고 관련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안종범이한테 전화를 걸었어. 취재진은 성형 전문가들과 조 전 수석이 물러나기 직전인 2014년 4월과 5월 대통령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2014년 5월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대통령의 얼굴 오른쪽 턱 부분에 미용시술 흔적이 뚜렷합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17일과 21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술된 그 구멍의 흔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치들이 거의 이렇게 보면은 일관되게 나타나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의사가 동일한 어떤 시술 방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시술하였음을 암시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 얼굴에 실리프팅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 건 2013년 11월입니다.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김영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2013년 10월과 시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김영재 원장이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녹취 파일은 김영재 의원에 대한 청와대 지원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일개 병원 해외 진출이 안 됐다고 수석이 날아가고 장관이 날아갔다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아무튼 박 대통령은 지난번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모은 신년 인사회, 간담회라고 칭해지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김영재 의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여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한번 그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런 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뭐 그런데도 그 길이 있으면 해주고 또 그런 자격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가 자기 힘으로 외국 진출도 해갖고 실력 발휘하는 게 거의 힘들죠. 이게 이제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네.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하면 뭐 다른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김영재 의원을 그 병원 하나를 병원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의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 하나를 돕는데 청와대 핵심 인물들이 다 거의 동원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와대와 주무부처의 실세들이 거의 총동원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특혜 지원을 총괄하고요. 어제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부터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그리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최고 실세들이 다 나섭니다. 예. 또 김영재 의원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 김장수 중국 대사까지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이건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내용이죠. 네.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대를 이어서 했다는 얘기고. 예.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조직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이제 먼저 김영재 원장 업체에 중동 진출을 도우라고 처음 부탁을 한 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인 인물인데요. 또 이번 사건에서도 최순실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2명의 경제수석이 연이어 등장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전석은 김영재 원장 부인을 만나서 직접 영어로 된 PT를 만들어주기도 했었고요. 예. 조전석은 그 이후로 김 원장 부인인 박채윤 씨가 최순실 씨는 물론 청와대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그 원장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진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직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안종 예. 예, 특검에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던 인물로 이 김영재 씨의 부인인 박채윤 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어제 저희 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이 녹취 파일 보도를 미처 못 보신 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파일인가 하실 텐데 이거 최순실 사건 다 벌어진 다음에 통화했던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김영재 의원에 대한 그 저희 JTBC 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다음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현주 대표와 통화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예, 예. 오늘 추가로 공개한 녹취 파일을 보면 후임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인수인계를 했는데 초반에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부속실이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대요? 예, 앞서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조 전 수석이 김영재 의원의 중요성을 인수인계를 했는데 안 전 수석이 초기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가는 거를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안종범한테 얘기했는데 안종범이도 잘 모르니까 그냥 넘긴 거지. 결국에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고 했습니다. 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안 전 수석이 수시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와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꼼꼼하게 일을 챙겼다고 복수의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연합 모하메드 왕세자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라. 이렇게 조원동 전 수석에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뭐 다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네, 맞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나보고서 그 카둔의 상대자가 되라는 거야. 칼둔 누굽니까? 예, 여기서 나오는 칼둔은 아랍에미리트의 그 한라인 상대 인물로서 예. 맨체스터 시티 축구단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아, 예, 예. 네. 조 전 수석은 이렇게 구축한 양 국간의 한라인을 통해서 김영재 의원 업체의 그 팜플렛을 전달을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국가 간에 구축한 핫라인, 그죠? 네. 이거를 특정 업체 홍보에 사용했다. 이거 뭐 상식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얘기 같습니다. 이거 말고 동원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또 있습니까? 네,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예. 중동 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국정원이 전직 경제수석의 뒷조사에 나섰고 또 국세청까지 세무조사를 벌인 점을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예.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부속비서관 그리고 경제수석, 민정수석까지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역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의 7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후에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출석을 했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조 장관이 이 리스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자세이기도 하죠.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지금 청문회장에 나가 있는데 아직 정회 중인 모양이죠? 저녁 식사 시간인가요? 네, 식사 시간 때문에 지금은 정회 중이고 잠시 뒤인 9시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조윤선 장관이 문체부 고위 관료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이게
공개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공개가 안 됐으면 끝까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문체부 고위 관료로부터 받았다는 제보가 청문회장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제보 내용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이 실장급으로부터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해서 이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업무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은 개괄적으로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을 시인했습니다. 예, 조윤선 장관은 이전에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했다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1월 달 청문회에 중인으로 참석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모른다, 관여한 적 없다고 일관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명단 존재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블랙리스트라는 표현 자체는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처음부터 인정한 것은 아니고 의원의 20차례 가까운 축궁이 이어지자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이 조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 그게 블랙리스트에 대한 설명 아닌가요? 굳이 따지자면 뭐 그렇게 되는 셈이 됐는데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특검은 이 리스트가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일 때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 존재 자체는 알았지만 관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지 여전히 문서 자체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작성 경위나 또는 전달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오늘 특검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4인방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혐의입니까? 이들은 모두 이 직권남용과 위증죄 혐의입니다. 이 블랙리스트 4인방은 모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그리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입니다. 이 모두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 전달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종덕, 정관주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위증죄 혐의도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 특검은 오늘 이들 4인방에 대해서 이 국민에 대해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예, 방금 안지현 기자가 얘기한 네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그러니까 정관주 문체부 1차관 전 차관이죠. 그리고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모두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에 정무비서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청문회하고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핵심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문화예술활동 통제에 이렇게 집착을 했던 것인가? 정재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인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꼽았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영화 변호인을 보고 난 뒤 혀를 차며 변호인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영화들, 그런 걸 만드는 회사를 왜 제재를 안 하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1981년 이른바 불임 사건의 실체를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 있었어라고 놀라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정치 투표에 있어서의 진영 논리로만 정치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모습만 없어진다면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도 김 전 실장을 지목했습니다. 청와대 특히 이제 김기춘 실장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당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기춘 전 실장은 문학의 진보 인사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믿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공안통 출신인 그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문화예술계의 이런 활동 자체를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실장의 이런 시각은 2012년 대선 직전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산당들의 어려움, 방해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그 과정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 애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위협을 받고 있지 않느냐. 국가 안보에 대해서 확실히 해라. 이제 관심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는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관련해서 또 다른 폭로가 오늘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정 씨의 어머니 최순실 씨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여러 번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의 증언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김경희 전 학장은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최 씨를 모른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노승일 부장은 지난해 1, 2월쯤 최순실 씨와 김경숙 전 학장이 여러 번 통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이가 이화여대 김경수 학장과 자주 통화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경수 학장과 통화하는 거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당시는 노 부장이 최 씨의 독일 회사에서 일할 때입니다. 그동안 김 전 학장은 최순실 씨는 물론 정유라 씨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맹세코 정유란이 그 당시에 그 학생 이름조차도 저는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 전 학장은 오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014년 김 전 학장에게 연락해 정유라를 신경 쓰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한편 노 부장은 독일에서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도 한 차례 봤다고 했으며 최 씨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도 아는 관계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최순실 씨를 지원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특검팀이 메르스 확산에 책임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보건복지부가 봐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일반 확진자 정보를 병원 내에서 공유하지 않았고 슈퍼 전파자였던 14번 환자는 응급실에 사흘간 방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5년 6월 병원 이사장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에 삼성병원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통보 이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말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15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처분 예정 내용을 병원에 사전 고지하고 세종경찰서에 고발도 합니다. 모두 12월 26일 하루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이날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보건복지부 압수수색이 있던 날부터 닷새 뒤입니다. 특검팀은 복지부가 뒤늦게 서둘러 삼성병원 제재에 나선 것을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처럼 삼성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사무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삼성그룹 뇌물죄와 관련한 수사 속보들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이 삼성 뇌물죄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고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메르스 사태 당시에 정부가 삼성병원을 봐줬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특검은 오늘 삼성그룹 2인자로 꼽히는 이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또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세 차례 독대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특검은 박 대통령 요청을 받은 이 부회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미래전략실 핵심 간부들에게 최 씨 측 지원을 지시했는지 또 이 지원의 대가는 뭐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명이 구속될 가능성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검 관계자는 이들이 지금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라 상황은 지켜봐야 하는데요. 특검은 오늘 소환한 두 사람의 이 대질 신문까지 고려한다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소환에 앞서 혐의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소환은 언제쯤 이뤄질 예정입니까? 네, 지난주부터 이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들 소환이 계속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소환 시점을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또 특검에서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는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죠. 근데 최 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했다고 들었는데 뇌물죄입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만 특검은 일단 뇌물죄도 고려 대상이다 정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가 특검 조사를 계속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최 씨에게 기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한 혐의가 아닌 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새로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최 씨를 강제로 불러 조사하겠다. 이게 지난주 특검이 밝힌 입장입니다. 오늘 특검은 최 씨가 뇌물죄 그리고 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여러 혐의로 이미 입건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박 대통령 혐의와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박 대통령 동생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씨도 조사 중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경재단의 재산 형성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신 씨는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 사이의 관계를 잘 아는 데다 이 유경재단을 둘러싼 분쟁 과정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이 최 씨 일가가 유경재단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재산을 축적해왔다는 의혹이 거듭 나온 만큼 신 씨를 대상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네,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나가민의 주한 일본 대사가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 조치로 오늘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 등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 이상의 대응을 하지 못한 사이에 일본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아베 총리가 일본은 이미 10억 엔을 주었다고 큰 소리를 친 데 이어서 기시다 외상은 위안부 합의가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서 사죄 편지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위안부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던 인물이 바로 아베죠. 그가 부산의 소녀상을 소재로 한일 간 갈등을 전방위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에 부산 소녀상을 놓고 부산시청과 동구청은 책임을 떠넘기면서 결국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 잡기까지 기습 설치와 강제 철거라는 곡절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소녀상이 설치되자 일본이 외교 보복 조치에 나서는 등 민감한 외교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에서는 소녀상의 관리와 보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새벽 한 남성이 소녀상 주변 현수막 4개를 찍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일본 영사관이 위치한 부산 동구청은 부산시가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조례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돌아오고 있는 인도가 우리 땅이 아니고 시 소유거든요, 시. 반면 부산시는 외교 관광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구청의 책임을 떠밀고 있습니다. 도로 점령 허가는 구청에서 조례 만들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소녀상이 자칫 훼손되거나 철거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킴이 활동에 나섰습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은 외교적 문제가 더 커질 경우 24시간 대응까지 준비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에서도 부산 소녀상을 직접 취재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시민들은 공공조형물 등록 운동과 함께 소녀상 수호를 위한 새로운 단체도 발족할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자, 10억 엔을 주었으니 소녀상을 치워라. 일본 정부는 이제 이렇게 대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니까 한일 합의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의문을 넘어서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일본 측에선 소녀상 설치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그게 재작년에 한일 합의다 이런 얘기입니까? 딱 집어서? 왜냐하면 그때 뭐 이면이냐 뭐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한국 정부가 노력한다는 정도로 나왔었지 거기에 딱 합의했다고는 안 됐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2월 28일 합의문에서 소녀상 자체가 언급된 것은 우리 측 발표문의 2번입니다. 예. 주요 내용을 보면요.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걸 근거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합의에 소녀상 이전 철거 이게 명시됐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합의문 발표가 나오자마자부터 소녀상 철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의구심이 증폭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합의 바로 다음 날부터 일본 언론들은 보시는 것처럼 소녀상 철거 이런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언론 플레이로 간주하는 미온적인 대응만 한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그러니까 입장은 일본 정부와 비교하면 좀 애매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 이후에 계속 나왔는데요. 그걸 좀 짚어보면요. 예. 집권 여당의 자민당 중의원은 위안부 동상 철거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후 12일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드러냈고요. 또 급기야 자민당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한 것입니다. 예. 물론 일본 정부가 합의 이후에 소녀상 문제를 저렇게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압박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을 우리 입장에서도 모두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합의 상대방인 일본이 저렇게까지 나오면 우리도 뭐 좀 명확한 입장을 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예. 합의문에 이전 철거란 말도 없는데 일본은 강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만 하는 것이냐. 그런 의문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면 합의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면 합의설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여부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합의 내용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강제 연행 여부입니다. 예. 강제 연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의 관여 하에 명예와 존엄의 상처를 입힌 문제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 내용을 들여다봐도 강제성 여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배상 문제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건 뭐 10억 엔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고 우리도 거기에 합의를 해줬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 것인지 답답한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아니나 그럴까 일본 정부도 조직적으로 강제성 지우기 작업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직후에 유엔에다가 위안부와 관련해서 강제 현행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제출하는 등 계속해서 강제성 지우기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이때마다 우리 정부는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라고 반박하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외교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성 부분은 어찌 보면 이번 사안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당연히 그렇다면 이 정도의 그 강제성이 명시돼 있지 않은 그런 문안이 합의문에 들어갈 정도라면 당연히 양국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양국의 입장 개진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네. 그걸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상의 시작이자 결론일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수년 동안 한일 정부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외교 테이블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을 텐데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일본 정부와 강제성 문제를 결론 지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의문이 남는 부분이고 또 예. 역시나 소녀상 문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가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결국은 이거 공개하라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2015년 말 합의만 놓고서는 강제성과 관련해서 양국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전에 12번의 한일 국장급 합의문을 전문을 좀 공개해달라. 그래야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보 공개 소송을 낸 것이고요. 예. 이게 지난 6일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예.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강제연행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합의는 인간의 기초적 존엄성에 반해서 무효라고 법원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공개하는 대신에 항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법원 판결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항소하는데 항소에서도 만일 뭐 또 공개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대법원까지 또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겠습니다만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예,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사드 반대를 내세운 중국의 경제 보복에 이어서 위안부 협상과 연계한 일본의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 조치를 비롯해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경제적 압박이 거셉니다. 그런데 이런 공세 뒤에는 철저한 경제적 노림수가 있습니다. 경제 논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겁박성 공세에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협공 우려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3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일본의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 선언으로 우리가 입는 실질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곳간이 부족할 때 다른 나라 돈을 빌리기 위한 협약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3,700억 달러, 우리 돈 44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일본의 스와프 협상 중단 선언이 사실상 엄포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옵니다. 중국의 압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류 차단 같은 위험 못지않게 대중국 교역의 핵심인 중간재 수출 감소에 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간재는 한국의 연간 대중국 수출액 중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간재 부문에서 자국산 제품의 비중을 높이는 대신 한국 의존도를 급속히 줄이고 있습니다. 2005년 34%였던 중국의 중간재 자국 내 조달률은 2015년 44%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중간재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기술과 인력 유출 방지, 수출 시장 다변화 같은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언제든 발사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ICBM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라고 한 데 이어서 북한 외무성은 이렇게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북한의 ICBM이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면 격추시킬 것이라고 즉각 경고했습니다. 강신호 기자입니다. If it were threatening to us, yes, that is, if it's predicted impact or one of our friends or allies, yes, we would shoot it down. 카터 장관은 미 M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임무는 북한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슬로건은 Fight Tonight, 즉 오늘 밤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하는 태세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ICBM 발사를 언급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트럼프, 신구 권력 구분 없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힙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전후해 오는 3월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 시점까지를 북한의 도발 가능 시점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ICBM 발사 위협에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이렇게 시집 걱정까지 하는 최순실이 헌재에서도 최순실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고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구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3년 만에 어렵사리 입을 뗀 생존 학생들의 말은 그랬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지켜주지 않았던 처절했던 순간, 그들은 그렇게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온 이후에는 암흑 같은 트라우마에서 혹은 살아왔다는 미안함에서 구조됐을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 들려왔던 첫 번째 음성. 움직이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천일 동안 이어진 세상 한쪽의 목소리들. 그것은 단지 가만히 있으란 말보다 더욱 실망스럽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한 번의 담화 이후에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칭 보수단체, 사실 진정한 의미의 합리적 보수와는 상관이 없는 일부 세력들은 가족들의 애를 끊는 단식 앞에서 피자로 배를 채웠고, 유족들은,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그들이 배를 채운 만큼, 아니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진실에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의 참사마저도 보수니 진보니 하는 진영 논리로 갈라놓은 다음에 심지어는 단지 교통사고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오늘도 드러난 사실이지만 청와대는 304명이 물에 잠긴 참사 앞에서 정권의 안위부터 걱정했고, 교황의 방문이 혹 이런 안위에 해를 끼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세월호 특조위는 어떤가? 특조위 활동에 정부가 한 일은 말 그대로 방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었던가? 특조위는 마치 난민처럼 떠돌다가 역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 사람들이 왜 알고 싶어 하는지, 왜 알아야만 하는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7시간은 지금도 여전히 의문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00일 동안 이 모든 것을 말없이 혹은 말도 못한 채 지켜봐왔던 아이들은 이제 20살 청년이 되어서 광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조됐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월호에서도 스스로 탈출했을 뿐 아니라 세월호 이후의 삶에서도 구조받지 못했고 그들 스스로 탈출해서 광장에 섰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그저 나이테는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라는 신영복 선생의 글귀 정도.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지금 이 시각 팽목항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못다한 현장의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세월호 기록 은폐와 관련한 단독 보도 내용들도 다시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서복현 기자가 팽목항에 가 있고 이선화 기자도 함께 가 있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지금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팽목항에 갔을 땐 늘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지금 서 있는 곳은 팽목항에서 등대로 가는 길이라고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곳에서 사고 해역은 보이지는 않을 테고 동거차도에도 지금 유족들이 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진도 팽목항에서 동거차도는 배로 약 2시간 반가량 가면 나오는데요. 그곳 정상에서는 사고 해역이 보입니다. 2015년부터 그곳 정상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유족들이 현장에서 인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세월호 1000일째입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그곳에, 그러니까 진도에 몇 분이 더 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곳 진도 팽목항 컨테이너에는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이 가족들의 모두 6분이 계시고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거차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동거차도에는 1000일째를 맞는 오늘도 역시 이 유족들이 사고 해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절 탓에 인양 작업은 중단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쯤에나 인양이 완료될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동거차도에서도 하루하루 현장을 바라보면서 현장 상황을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 취재진이 이 동거차도에 있는 유족들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대로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유가족들은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써 여기에 둥지를 튼 지가 1년이 지났지만 저희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되고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위에도 머문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서복현 기자, 지금 10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선화 기자와 함께 현장에서 준비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서복현 기자가 이선화 기자를 불러서 잠깐 좀 현장 진행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 세월호 인양 문제가 나왔는데요. 또 하나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당일 이 정부의 대응입니다. 이 정부의 대응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고서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 나와 있는 이선화 기자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이곳에 와서 이 세월호 가족들과 아마 얘기를 나눴을 텐데 세월호 유족들도 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었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저는 이곳에서 미수습자 가족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이 가족분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했습니다. 또 세월호 구조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월호 7시간 이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밝히자는 얘기를 꺼내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순실 개입 사건이 불거지면서 특히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앞서 2015년 1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의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의결했을 때만 해도 이 특조위가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사생활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비난의 목소리가 보수단체 등에서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가 꺼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앞서 뉴스룸 1부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그날의 행적을 비밀로 지정하기 위한 시도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도 아래 진행된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 다이어리에 기록됐던 내용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17일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지칭되는 VIP를 언급하면서 이 세월호 대상 기록물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8일에 적힌 메모를 보면 4월 16일 동선에 대해서는 경호상 알지도 알려고도 않는다. 그리고 자료 제출 불가라고 적혀 있었고요. 또 경내 계신 곳이 직무 장소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도 알려져서는 안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비공개로 바꿔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문건이 만약에 비공개로 지정이 된다면 언제까지 못 보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세월호 기록물은 지금대로라면 이 지정 기록물로 분류됩니다. 일반 기록물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정 기록물은 이 비공개가 원칙인데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최대 30년까지 열람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변호인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언급한 적도 있어서 이 배경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면 이 사실상 자료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이 당시 자료의 원본을 이 청와대가 공개는 하지 않으면서 이 사실상 이 청와대가 대통령 행적의 이 시간표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 여당의 협조를 받은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이 다이어리를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7시간을 전면 복원하고 김재원 의원이 언론을 상대로 설득, 홍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김재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역시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아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표를 게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버전이 전부 다 달라서 오히려 의심만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풀리지 않는 의혹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답답함에 더해서 이곳 현장에 이 팽목항에 남아있는 세월호 가족들의 슬픔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팽목항에서 서복현 기자 그리고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일부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김영재 의원 특혜 배경과 정황을 언급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해드렸습니다. 어제 이미 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녹취 파일의 주요 부분을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나온 내용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녹취 파일의 의미를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의원 특혜에 청와대 실세들이 상당 부분 동원됐다. 이건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왔었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부분을 좀 짚어보죠, 오늘. 네, 김영재 의원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조원동 그리고 안종범 두 경제수석 그리고 김장수 중국 대사까지 나섰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김영재 의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 화살이 책임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건데요. 예. 이 녹취 파일의 주인공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못 되면 잘난다 하는 생각도 다만 이 김영재 성형외과 이거는 VIP하고 관련이 되는 거구나 하고 좀 예. 예, 조 전 수석은 자신이 김영재 의원 때문에 경질이 됐다고 보고 후임인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 내용을 인수인계를 했다고 했는데요. 예. 안 전 수석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014년에 보건복지부가 중동을 방문했을 때 이 의료 사절단에 김영재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는 게 이제 신문에 나고 뭐 이러니까 거기서 될까요? 김영재가 거기 아니고 다른 성형외과에. 그러니까 청와대 특히 부속실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 부속실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 예. 뭐 이 사람이 수행단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도대체 부속실이 난리가 날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부속실에 비상이 걸렸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책임자들이 경질됐다. 그러니까 이 의원 하나
지원을 못한 바람에 여러 사람 날아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영재 의원이 사절단에서 누락된 책임을 당시 보건산업진흥원의 정기택 전 원장이 뒤집었었다고 했습니다. 예. 또 당시 의료 사절단을 이끌었던 문영표 전 장관까지 일부 책임을 졌던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예, 역시 들어볼까요? 네. 정기택 원장은 별을 받고 여기 아웃시키고 그다음에 문영표는 좀 있었지. 있다가 한 3개월쯤 후에 뭐 다른 일을 물어가지고서는 걔를 장관에서 내쳤지. 예. 이제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진 배경에 청와대를 향한 충성 경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제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내용은 청와대에서 단추만 누르면 충성 경쟁이 시작됐다. 예, 내려가면서 충성 경쟁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예,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네, 맞습니다. 예. 조 전 수석은 김영재 의원에 대한 청와대 특혜 지원이 대통령의 성형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한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석끼리 서로 인수인계할 내용인가 싶기도 한데 네. 아무튼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엮여진 건 내가 몰랐고 대통령의 성형하고는 관계가 있었구나. 근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이 시술을 받는 것을 직접 보거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조 전 수석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김영재 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청와대 내부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성형과 관련이 있다. 이걸 뒷받침할 만한 얘기가 있습니까? 예, 취재팀이 다시 한번 성형외과 전문의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참사 전후로 얼굴에 나타났던 리프팅 시술 흔적을 찾아봤는데요. 예. 이 흔적이 처음 2013년 11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영재 의원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처음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게 2013년 10월 15일입니다. 비슷한 시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로부터 한 달가량 지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왼쪽 턱 부위에 리프팅 자국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 자국은 이후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 그리고 닷새 후인 21일 또 조 전 수석이 교체되기 직전인 2014년 5월 14일에도 확인이 됩니다. 예. 결국에는 이 김영재 의원의 특혜 의혹이 대통령의 시술, 더 나아가서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로도 보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결국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네, 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이리저리 빠져나간다는 뜻의 법꾸라지. 이런 수식어까지 붙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국회 청문회를 거부했습니다. 법조인답게 법적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팩트체크팀은 그럴듯해 보이는 이 논리를 하나하나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허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위증, 고발, 소환 뭐 이런 법률 용어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해석부터 좀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위증죄로 지금 고발을 당했다 또는 수사 의뢰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국회에 나가서 내가 얘기를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불출석해야 된다. 더 줄이면 특검이 위증죄 수사 중이어서 못 나간다라는 뜻인데 언뜻 보면 그런 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말이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서 못 나간다. 사실 이건 청문회나 국감 때 단골 멘트 아닙니까? 그렇죠. 단골이죠. 오늘 조윤선 전 장관도 오전 내내 이런 이유로 나오지 않다가 네. 뒤늦게 오후에 불려 나왔거든요. 오늘 출석이 예정돼 있었던 증인이 모두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4명만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뭐 같은 이유를 다 밝히진 않았지만 우전 수석의 경우에는 이 주장이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나 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이번에도 청문회를 좀 피해간 거군요. 네. 그런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수사 중
네. 수사 중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위증죄 수사 중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특검팀에 확인했습니다. 수사 착수 단계 아니다. 소추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국회에 나오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니 뭐 수사도 받고 있지 않는 거군요. 심지어 많은 언론이 지금 고발당했다, 네. 고발장 접수됐다라고 표현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네. 고발장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저 수사 의뢰서만 접수돼 있는 상황이었죠. 수사 의뢰는 이렇게 왼쪽에 검토 단계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려면 국회가 다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검이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위증죄의 경우에 국회에 고발이 꼭 있어야 한다. 고발이 전제돼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불출석 사유서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고발 옆에 괄호를 해서 또는 수사 의뢰 저렇게 이제 철두철미하게 네. 표현을 해놨군요. 네. 보통 불명확한 거 저 괄호 안에 넣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괄호 안에 정확한 걸 넣고 불명확한 걸 바깥에 넣습니다. 네. 저 고발 다 X 지워야 됩니다. 수사 의뢰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사 의뢰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저 왼쪽에 수사 영향 우려로 불출석한다라는 우 전 수석의 논리가 깨지는 겁니다. 오늘 위증죄 수사를 사유로 내세우면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주 혹시 우 전 수석이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안나경 앵커 말대로 네. 그런 가능성을 한번 전제는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일단 가정을 하더라도 헌법에 누구나 형사상 방어권은 보장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불출석을 일종의 방어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국회 증언감정법은 모두 이렇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모두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나와서 행사하라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의 근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국회의원들이 묻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거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거부를 할 수 있겠지만 출석부터 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는 없잖아요. 경강부회식으로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죠. 네. 뭐 아무리 법에 능통한 우 전 수석이라지만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좀 빈틈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여기저기뿐만 아니라 더 네. 있습니다. 자, 빈틈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을 떠나서 이번에는 기초 논리로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지난달 22일 청문회에서 최순실은 모른다, 현재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국회는 당시에 위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때처럼 오늘도 몰랐다고 같은 내용을 유지한다면 향후 수사를 하더라도 영향은 없습니다. 일단 거짓이든 사실이든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네. 둘째, 오늘 말이 뒤집혔다면 그렇다면 수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둘 중 하나는 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 전 수석의 불출석 사유, 위증을 스스로 인정한 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23년간 검사였던 우 전 수석. 하지만 사실관계도 틀렸고 법적 근거도 미약했고 상식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한 법조인이 저희에게 오늘 딱 한마디로 이런 네.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궤변. 네. 궤변. 공직에서 법을 23년 동안 다룬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서청원 탈당 강요는 범죄다. 자, 친박계 핵심이죠. 서청원 의원이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급기야 오늘은 탈당 강요죄라는 명목으로 임명진 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아, 탈당 강요죄가 있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아, 예. 이제 보니까 정당법 54조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근거인 것 같은데 이걸로 처벌받은 사람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
결국 정책 선택인 거겠죠, 그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실상 법은 있지만 뭐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요. 예. 그래서 탈당 요구만으로 탈당 강요죄를 주장하는 건 좀 비약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서 의원의 논리대로면 역대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던 이런 것들 모두 큰 죄를 지은 셈이 되는 겁니다. 예. 또 게다가 지난 공천 당시였죠. 서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인사를 그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 핵심들이 다른 데로 옮기라고 협박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임명진 위원장은 어떻게든 뭐 다방면으로 좀 압박을 하겠다. 이렇게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서청원 의원도 정작 10여 년 전에는 자발적으로 공천이 탈락하자 자발적으로 당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파국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 지도부에 있고 완장차고 행세하는 측근 간신배들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측근당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아주 세게 비판을 했었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이 탈당 선언문에서 몇 개 중요한 그 단어만 좀 바꿔보면 자, 오늘의 이 파국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지도부, 완장을 찬 간신배들, 박 대통령의 측근당으로 변해버린 새누리당, 상당히 지금 상황에 적용해도 손색 없는 탈당 선언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저렇게 바꿔버리니까 금방 와닿긴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자, 볼테르는 말이 없는데 볼테르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자,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었죠, 논술 시간에. 자, 유명한 말로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볼테르 씨가. 자,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지만 하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위해서는 싸우겠다. 자, 연일 이 볼테르의 유명한 명언을 정치권에서 인용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인용했다면 아마 비하인드 뉴스엔 등장을 안 했을 것 같고 뭐 좀 잘못 인용한 부분이 있나요? 뭐 그런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예.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이른바 당내 문자폭탄 논란을 지적하면서 어제였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당신의 말을 지켜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볼테르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예. 자, 김동철 국민의당 위원장도 오늘 인용을 같이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예. 친박 친문 패권주의자들에게 한 말씀.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목숨 걸고 사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뒷문장보다는 앞에 문장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예. 그 관영 정신을 강조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좀 그 상대방이 편협하다 이런 비판독으로 이런 말을 인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뭐 그런 분석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여야 불문하고 이 명언 즐겨 사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과거 이회창 전 총재도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명언을 이용해서 DJ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었고요. 예. 자, 눈에 띄는 거는요.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당시 이 에미르타주 박물관에 방문해가지고 프랑스 유명한 조각가 우동이라는 조각가가 만들었던 볼테르 조각상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예. 자, 당시 순방을 기록했던 기자의 그 기록을 보면 볼테르 조각상에 약 3분가량 머물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질문하고 유심히 관찰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볼테르가 아니라 볼테르를 연구하는 이블린 홀이라는 연구자가 자신의 책에서 쓴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게 반전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 말이 볼테르가 한 말이 아니란 게 확실합니까? 예, 볼테르가 아닌 말로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마지막 반전이 좀 의외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예.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머나먼 길 떠나온 사람처럼 마치 배웅나온 것처럼 다시 돌아올 것 같은 그대 사라질 때까지
한 번만 더 안아보고 싶었지. 내 가슴이 익숙한 그대 안녕이라 하지